네, 안녕하세요. 이 공산주의가 내놓고 다른 나라를 침공하는 경우가 사실상 굉장히 드뭅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를 침공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아프간에 원래 그 친소 정권이 있었죠. 그런데 그게 탈레반에 의해서 반군에 의해서 위협을 받으니까 그거 지원한다고 들어간 경우가 있었어요. 소련이. 그리고 이제 침공해서 전쟁을 한 아주 대규모 사건은 자기들끼리 국경 가지고 한번 되게 싸워서 각각 한 2, 3만 명씩 죽은 사건이 있죠. 79년도 아마 초였을 겁니다. 베트남하고 중공하고 둘이서.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멀쩡한 이웃 국가를 사실상 전면전에 준해 가지고 침공을 한 거, 이거는 공산계 국가에서 존재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래서 저는, 그리고 이제 요새 이제 드러나는 중국이 이제 말하자면은 서방의 그런 경제 힘, 시장, 그 다음에 기술, 돈, 이걸 이용을 해서 큰 다음에 오히려 그걸 약점으로 잡아서 전 세계를 침투해서 잡아 흔들겠다. 뭐 이런 경우도 처음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침략적, 공격적 행태가 이게 나치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사실은 나치하고 유사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커뮤나치의 등장이다라고 보는데, 공산계 나치죠. 뿌리는 공산주의에 두고 있는 나치인데, 커뮤나치 이게 등장해서 지금 설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커뮤나치 전성시대죠. 거기에 왕초는 사실은 중국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미국이 정조준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을 한번 전체적으로 오늘 한번 짚어보죠. 먼저 이제 커뮤니즘, 공산주의라는 뭐냐? 이거 종교다. 아주 저질스럽고 아주 피냄새가 물씬 나는 사교, 일종의 사교적 종교다. 그 말을 누가 했냐? 세계적 사상가인 레이몽 아롱입니다. 1955년에 지식인의 아편이라는 책인데요. 우리가 저 책 제목을 보고 지식인들이 섭취하는 아편인가 보다. 아닙니다. 지식인이 만들어서 대중에게 뿌리는 아편이에요. 그 뭐냐? 공산주의가 그런 거다. 이게 아주 사악한 종교인데 지식인이 이 마약을 제조해서 대중에게, 인민에게 뿌린다. 사실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막스가 이제 기존 종교를 그렇게 아주 그 험담을 했었죠. 그런데 레이몽 아론은 거기에 빗대서, 야, 마르크시즘, 야 말이야, 당신 사상이 지식인이 만들어서 인민에게 뿌리는 아편이야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 사람의 직접 쓴 거를 이제 영어로 딱 그 구절을 번역을 해보면요. 마르크시즘, 즉 공산주의는 의심할 나위 없이 하나의 종교다. 그 종교 중에서도 가장 저질스럽고 악랄한 종교다. 이 마르크시즘이라 불리우는 이 종교는 항상 사용되어 왔다. 지속적으로 지난 100여 년 동안. 이것은 인민에게, 대중에게 뿌리는 아편과 같은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 종교를 신성한 것으로 포장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레이몽 아론. 그래서 이 신성한 것, 이 종교를 신성한 것으로 떠받드는 이 현상, 이것을 그 피의 신화, The Myth of Blood라고 그랬습니다. 피바다 신앙이란 소리죠. 저 이제 백모 용어로 하면 공산주의는 피바다 신앙이다, 이 소리예요. 이 레이몽 아롱의 제자 중에 세계적인 사람이 있어요. 시카고 대학에 교수를 하시다가, 프랑스 사람인데 테니스 치다가 일찍 돌아가신 분이에요. 안 그랬으면 보다 좋은 저작을 많이 남겼을 텐데, 퓨레라는 사람입니다. 퓨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프랑스에 말하자면 이 좌파를 최종적으로 박살을 낸 사람입니다. 프랑스가 아시다시피 아주 배배 꼬인 좌파 사상이 굉장히 많죠. 우리 뭐 사르트르 하지만 사르트르요, 스탈린 학살을 죽을 때까지 옹호한 사람입니다. 구역질 나는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저기 아동 성매매 사건 터졌을 때, 그때 그 아동이 12세인가 13세 소녀인데, 12세, 13세 소녀에게도 어른과 섹스할 자유가 있다라 그래가지고 그 좌파들이 페도파일, 그러니까 아동성 어른과의 성관계를 자유화하자라는 그거를 서명을 받을 때 사르트르 그 노인네가, 추접스러운 노인네가 앞장서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 레이몽 아롱의 제자가 있는데요. 이게 프랑스와 퓨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 혁명 다시 해석하기 Interpreting the French Revolution이라는 책을 1978년에 지었습니다. 프랑스 좌파는요. 세 번에 걸쳐서 전향의 큰 기회를 맞습니다. 하나는 1956년 헝가리 그 부다페스트에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을 때 소련 탱크가 들어가서 한 1, 2만 명 이상 학살했거든요. 그때 한번 충격을 받고요. 두 번째는 1968년, 우리는 68년 파리 이것만 생각하는데 68년 프라하입니다. 프라하에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서 또 잔인하게 탄압을 당했죠. 그때 프랑스 좌파가 많이 전향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 번째 전향의 물결이 언제냐? 1975년 베트남이 적화되고 나서 76년, 77년, 78년일 때 베트남을 탈출하는 쪽배를 따고 탈출하는 사람들이 200만 명이 나오죠. 그게 보트 피플입니다. 우리도 일부 받아서 그분들이 그 월남 쌀국수 원조죠. 그래서 그 바다에 나와서 거기가 말라카 협에 해적이 많으니까 해적한테 강간당하고 찍혀서 죽고 그래서 바다 위에서 한 절반 정도가 쓰러지고요. 나머지 절반이 어떻게든 구조가 됐는데 그중에 인도 차이나가 프랑스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프랑스로 굉장히 많은 숫자가 갑니다. 그 나온 사람들 중에. 그래서 이게 이 공산주의의 그 실체를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77년, 78년입니다. 그 무렵에 78년, 79년 요 무렵인데 딱 요 시점에 맞춰서 운이 좋게 퓨레의 책이 나온 거예요. Interpreting the French Revolution. 이게 1978년 책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해석하기. 그래서 이때 완전히 그 사람들이 이 공산주의에 갖고 있던 그 환상이 다 깨지는 상태에서 이 책이 딱 이론적으로 그걸 정리를 해주는 역할을 한 아주 중요한 프랑스 지성사에서 엄청 중요한 역할이고요. 지금도 프랑스가 좀 야릇꾸리하고 좀 이상하지만 옛날에 비하면 엄청나게 정상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가. 지금 저렇게 정상화될 수 있었던 게 바로 그 보트 피플과 저 책 때문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이 책에서 퓨레는 극우 나치와 커뮤니즘은 유전자가 같다. 이 유전자의 원조는 프랑스 혁명 때의 자코뱅이다. 그리고 이 유전자의 본질은 결국 뭐냐면은 백모 용어로 하면 개인 존엄성의 부정이에요. 개인을 국가 체제를 만들기 위한 부속품으로 보는 거예요. 피바다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그런 국가를 엔지니어링 할 수 있다. 뭐 이런 관점이죠. 나치즘도 마찬가지고, 그 커뮤니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 빨간 포스터가 그걸 잘 보여주죠. 예. 자, 보고 있으면 샴쌍둥이에요. 예. 그런 면에서 피터 드라카의 그 통찰이 있습니다. 이 피터 드라카는 개인을 양극 사이의 긴장으로 보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게 사회적이기만 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사회성과 사회를 넘어선 초사회성을 같이 갖고 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영원 혹은 영혼의 세계에서는 사회구 모구가 그런 거 없는 거다. 그냥 혼자 단독자다 거긴. 또 반대로 이쪽 얼굴로 보면 다른 쪽 극으로 보면 이건 굉장히 사회성이 높은 그러한 생명체다. 인간이 두 사회성과 초사회성이라는 두 개의 양극성, 폴라리티라 그러죠. 양극성, 남과 북, 남과 여, 혹은 말하자면 음과 양 이런 양극에 당겨진 팽팽한 긴장위를 오가면서 사는 그러한 존재고 바로 이 까닭 때문에 한 개인 실존은 사회나 국가를 위한 그런 핏바다 엔지니어링에 쓸어 넣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유니트, 그런 단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 존엄성, 개인 존엄성의 뿌리다. 그게 이제 피터 드라카의 얘기인데 그 피터 드라카의 얘기와 이 퓨레 같은 사람들, 레이몽 아롱 같은 사람들의 말이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보면. 나이로 계산을 하면 레이몽 아롱과 피터 드라카가 비슷해요.
예, 나이가 비슷할 겁니다. 레몽 아론과 나이가 그 1900년대 뭐 초생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필에는 그거보다 이제 몇십 년 늦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뭐냐? 이 공산계 국가가 이제 내놓고, 원래는 이렇게 겉으로 그렇게 침략적이고 막 남의 나라 침략하고 이러질 않아요. 공산주의가. 자기 지키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극우 나치와 공산주의의 차이는 뭐였었냐면 옛날에는 극우 나치는 남의 나라 국민을 잡아 죽여. 극우 나치나 이런 쪽은. 그런데 공산주의는 남의 나라 국민을 잡아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 국민을 잡아 죽여요. 자기 나라 주민을 노예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다른 데에 대해서는 침략적이질 않았었는데 이제 완전히 내놓고 러시아는 군사력을 사용한 침략을 하고 중국은 침투를 하고 그래서 국제질서 흔들라 그러고 이제 완전히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공산주의의 뿌리를 둔 나치다. 그래서 커뮤나치라고 부르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잠시 이 나치와 같은 극우 나치의 그 침략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이 독일 국가가 도이칠란트 리트라고 하는데 그게 1절과 2절을 안 부릅니다. 사실 부르면 뭐 법에 정해져 있던가 아닌가 모르겠는데 부르면 굉장히 눈총 받아요. 안 불러요. 3절만 부릅니다. 왜냐? 1, 2절에는 두 개의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이칠란트 위버 알레스, 다른 모든 국가를 지배할 운명을 타고난 독일이라는 후렴이 붙고요. 또 그 앞에 가사에 마스, 메멜, 에치, 벨트 같은 지명이 거론이 되는데 이게 마스는 서쪽 쪽에 네덜란드와 프랑스를 거쳐서 흐르는 강이에요. 메멜은 저게 동쪽 리투아니아 쪽에서 이렇게 흐르는 강이에요. 에취는 저게 어디냐면은 에취는 저게 나폴리 근처를 흘러 들어가는 강이에요. 그 다음에 벨트는 저게 어디냐면 덴마크 반도를 그 코펜하겐 쪽에 이르는 섬과 구별하는 해협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다 독일 영토다. 우리 대한 이런 그 구절이 있어요. 그 영토에 관한. 그런데다가 다른 모든 국가의 위에 존재하는 독일이라는 그런 또 문제 있는 구절이 있어서 1, 2절 안 부르고 요새는 3절만 불러요. 3절 말은 뭐 피어라 피어라 독일의 영광이여 피어라 뭐 좀 나는 이게 하이든이 지었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좀 동요 같아. 좀 격이 안 맞아. 독일 사람들이 노래를 잘 못하나 왜 이러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추임새를 이번에 넣겠습니다. 1절입니다. 독일이요, 독일이요. 전 세계 모든 나라 위에 서 있는 독일이요. 도이칠란트 유버 알라스. 그리고 보호와 방어를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는 형제로 단결한다네. 예. 마스, 메멜, 에체, 벨트. 동서남북 모두 이르기까지 우리 독일의 땅이라네. 독일이요, 독일이요. 다른 모든 나라를 지배할 운명을 타고난 독일이요. 뭐 이런 거예요. 좀 가사가 좀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곡도 좀 너무 좀 그래요. 자, 이걸 지도에서 한번 보죠. 지도에서 한번 보면 저 파란 데가 전부 거론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쪽에 마스, 저게 네덜란드에서 벨기에 일부, 그리고 룩셈부르크는 당연히 독일 쪽으로 포함되고요. 그리고 프랑스의 일부를 잘라먹고 스위스의 일부까지 잘라먹고 그렇게 되는 저 코스예요. 저게 요새는 이제 마스라고 안 부르고 메제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메멜은 저게 리투아니아 잘라먹고 벨라루스까지 가는 강이에요. 그러니까 폴란드는 당연히 저 안에 포함되어 있죠. 에취는 저게 어디냐면은 저게 이탈리아
그러니까 북동부 그 아드리아해 만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저게 이제 어디 저기 베니스 부근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이제 벨트는 어디냐면 저기 덴마크 저 위에 있는 덴마크 반도의 오른쪽에 그 섬과 반도로 구분짓는 해협이에요. 그럼 이걸 다 연결해 보면 독일의 영토가 이렇게 나오는 게 점선 안에. 저기에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포함시키고 석유 많이 나는 아제르바이잔까지 쫙 연결하면 그게 2차 세계대전 때 피 터지게 싸웠던 데가 되는 거예요. 저게 국가에 저렇게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저 국가 안 부를 만하죠. 1절, 2절 안 부릅니다. 예. 자, 근데 이거랑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 보면 러시아나 이제 그 중국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 푸틴과 시진핑이 증명하고 있어요. 뭘 증명해? 커뮤니즘 너희 공산주의하고 나치는 원래 같구나. 유전자가 이걸 증명을 하고 있는 게 둘이 그 커뮤나치예요. 푸틴은 이제 러시아니까 루소 나치죠. 루소면 러시아란 뜻이죠. 그러니까 모스크바는 제3 로마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3 로마라는 건 뭐냐면 로마, 그 다음에 비잔틴이 제2로마라 그래요. 그 다음에 로마가 아니라 모스크바. 그러니까 모스크바가 제3 로마라는 거예요. 즉 인류를 구원하는 영적 근거지란 소리예요. 위대한 슬라브 제국을 위한 슬라브를 통합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슬라브 너희 들어와야 돼. 폴란드 슬라브 너희도 좀 들어와야 되겠어. 체코 너희 슬라브잖아 들어와. 슬로바키아 너희 슬라브잖아 들어와. 루마니아 여기도 슬라브 같은데 너희도 좀 들어와야겠는데. 저기 그러고 나니까 깜빡 잊었네. 슬로베니아 너희 슬라브 맞지 들어와. 크로아티아 너희 슬라브 맞잖아. 그 세르비아는 들어온다고 하고 있잖아. 좋지.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슬라브 제국. 인접국 다 정복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항상 지정학적 안전지대 광대한 영토를 갖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바로 코앞에까지 나토와 EU가 밀려드는 것을 우리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주장하잖아요. 이거랑 히틀러의 삶의 공간하고 뭐가 다르냐고. 히틀러 레벤스라움. 우리 도이칠란트 위버 알라스. 모든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독일은 그 독일을 이끄는 우리 독일인들에게는 삶의 공간이 필요하다. 바로 이거보다 더 넓은 삶의 공간이 필요하다. 이게 히틀러가 주장한 거예요. 이게. 뭐가 다르냐고요. 이 무솔리니는 참 불쌍해요. 무솔리니는 저는 이제 이 사람을 사실은 이 극우를 말해요. 저는 나치를 이제 그 원조 극우 나치라고 부르고요. 무솔리니는 저는 어쩌다 나치예요. 저거는 원래는 저렇게까지 그 공격적이질 않았는데 1930년대에 무솔리니가 이가 어디에 꿈이 있냐면 지금 보면 크로아티아 이런 데 유고슬라비아에 꿈이 있었어요. 거기에 들어갔다가 국제 제재를 받아요. 그 전까지는 영국이랑 친했다고. 그러면서 그 1936년인가 35년 사건인데 그러면서 그냥 순식간에 나치 쪽이랑 붙어버리죠. 독일이랑. 아무 전쟁할 준비도 안 돼 있는 나라가. 그래서 무솔리니는 전쟁에 패해서 진 게 아니라 이 이탈리아가 좌파가 세거든요. 원래 무솔리니는 그 우리가 반공 우파, 반공 강경 우파, 뭐 반공 극우라고 해도 좋아요. 반공 극우하고 침략적 극우는 다릅니다. 반공 극우는 저보고 꼽으라 그러면은 반공 극우 누구야? 일단 프랑코 근데 2차 대전 때 중립했어요.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의 반공 극우가 저기 오스트리아의 권력을 잡은 적이 있어요. 그 돌프스. 근데 이게 바깥에 침략 전쟁 안 하려 그러니까 제거해 버렸죠. 히틀러 쪽에서. 그러니까 친나치, 친독일 파시스트들이 오스트리아의 그 반공 극우 그러나 침략 전쟁 안 하겠다는 이 돌프스를 제거해 버렸어요. 그 다음에 저보고 꼽으라 그러면 누구를 꼽을 수 있나? 김구 젊었을 때 극우죠 성격이. 예, 극우입니다. 테러하고. 그런데 반공 극우예요. 그 다음에 장개석이 뭐 중국군 이끌고서 아시아를 다 정벌하겠다 이거 아니었죠. 자기는 그 공산주의랑만 싸웠죠. 그러니까 반공극우예요. 일종의 칼라를 보면 이 반공극우들하고 그 뭐 강경우파라 그래도 극우라 그래도 좋아요. 거기까지는. 그런데
이거하고 저거가 완전히 달라요. 침략적 극우하고. 침략적 극우는 이제 사실은 사상적 원조로 보면은 나치고요. 그 현대 문명에서는 체질적 원조로 보면 일제예요. 그래서 일제랑 이게 누가 더 먼저인데 저게 아무래도 현대 문명을 해야 되니까 나도 나치 정도 되죠. 일제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무솔리니는 그냥 얼레벌레 하다가 반공국으로 출발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반공 강경 우파로 굉장히 세니까 이탈리아의 공산주의 세력이. 그람시 같은 인물이 이탈리아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랬다가 이제 그 계산 잘못해가지고 1930년대 말에 줄을 이제 나치에 섰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날 무렵에 무솔리니는 연합군에서 죽은 게 아니라 이 공산 세력이 이끄는 그 민중에서 잡혀가지고 린치당해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무솔리니는 저기 그 기중기에 거꾸로 매달렸죠. 그 무솔리니에 같이 살던 여자도 그렇게 기중기에 거꾸로 매달렸을 거예요. 발에다 쇠줄 매갖고 죽인 다음에 그 성난 군중이. 자, 이런 거예요. 그러나 그 무솔리니도 결국 히틀러한테 혹해가지고 여기도 이제 히틀러 같은 소리 한 거예요. 나도 공간 필요해. 그래서 거기는 필수 공간, 그러니까 vital space, 이탈리아어로 spazio vitale라고 그걸 주장했었어요. 자, 이거랑 푸틴의 루소나치랑 뭐가 달라요? 땅 따먹게 하자고 덤비고 침공하는 거랑 똑같아. 시진핑 차이나치. 저거는 이제 홍콩 시위대가 시진핑한테 붙여준 이름이죠. 중국한테 차이나치라고. 이거 보면은 대국굴기. 히틀러의 모든 민족을 지배하는 독일. 도이칠란드 über 알라스랑 다를 거 없어요. 동중국, 남중국은 몽땅 우리 것. 이거잖아 지금. 아까 독일 국가에서 리투아니아에서부터 슬로베니아까지 네덜란드에서 베니스까지 다 우리 거라고 주장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치 성향이다라는 거예요. 루소 나치, 차이나치. 여기 이제 평양 영생교를 이제 한 자락 끼워줄 수가 있죠. 이 밑에서 열심히 지금 심부름하고 있죠. 요번에 쏜 탄도미사일 까니까 뭐 전부 러시아 말로 써 있나 보죠. 뭐 글쎄 또 그렇게 주장하겠지. 우리 평양에 우리 첨단 과학자들은 세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어떤 수출까지 고려해서 모든 부품에 러시아어로 표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주둘러 되겠지. 조선아치죠. 그 자랑스러운 조선이 저기서 빠질 수가 없죠. 조선아치. 조선아치. 여기가 극악한 종교성으로 보면 여기가 제일 세죠. 결국 이거는 뭐냐면 피바다를 모시는 정치 종교고 이건 두 가지죠. 샴쌍동이로 한쪽으로는 극우나치가 있고 다른 한쪽으로는 커뮤나치가 있습니다. 이 커뮤나치의 본질이 그동안 숨어져 있었는데 좀 이게 막 침략성, 침투성, 세계 질서 막 빠개버리려고 들고 이게 이제 그 본질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그야말로 커뮤나치 전성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근사하게 굽기를 조금 손봐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왕초는 시진핑입니다. 그 규모로 보나 국력으로 보나 여기는 야가서 침략 전쟁을 안 합니다. 이 러시아는 침략 전쟁을 해서 지금 폭망각으로 들어서 있죠. 여기는 전쟁은 잘 안 벌리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는 직접 전쟁 안 벌리고 전쟁 벌인다고 겁만 주고 뒤에서 우리 그 조선아찌를 지지해주고 있는 그런 거죠. 조선아치 국기는 저 오른쪽에 있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잠시 제가 또 아름답게 깃발을 바꿔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비해서 중국은 침투 전쟁을 하죠. 이거는 중국의 전략서인 초한전. 초라는 건 초월할 때 초자, 한계할 때 한자. 즉 한계가 없는 전쟁, 즉 무한전쟁이라는 전략서를 중국인들이 스스로 만들었고 거기에 보면 결국은 뭐냐면은 간첩이라든지 혹은 침투 공작을 통해서 미국과 서방과 자유진영의 돈과 기술과 시장을 이용을 해서 우리 중국의 힘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안에서부터 갉아먹어야 된다. 그게 초한전 내용이에요. 자,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세뇌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거나 그렇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YTN 저기 자료 화면을 한 1분 보겠습니다. 예, YTN 자료 화면에 보면 이게 주하이 2022 지금 열리고 있죠. 중국의 에어쇼. 그러니까 이제 주로 공군 전력 뭐 이런 거 이제 또 민항기 전력 아무튼 항공 전력, 항공 기술, 항공 전력을 뽐내는 그 전시회에 나와 있는 것을 YTN 북경 주재 기자가 아주 굉장히 신이 나서 감격한 목소리로 이렇게 보도하고 계십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주하이 에어쇼의 주인공은 올해도 제20 편대가 맡았습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종으로 예, J-22 F-22의 대항마이자 중국 공군의 주력인데 깡통이라는 얘기는 안 하네요. 네. 그래서 또 우리 중국 파일럿도 아주 애국적 파일럿도 다 인터뷰도 하고요. 봉쇄 훈련이요? 봉쇄 훈련. 봉쇄 작전, 봉쇄 도발이죠. 차에 타요. 참 이래요. 예. 예. 아주 사돈 남발하듯이 아주 쿨하게 말씀해 주시네. 네. 근데 이건 정확한 표현이에요. 극초음속 탄도탄 킨잘.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네. 아주 자세하게 신이 나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 얘기도 해주네요. 자. 이분이 좀 신이 많이 나셔서 하는 것 같아요. 사돈 남말하듯이 말씀하시네, 진짜로. 네. 아니, 어떻게 봉쇄 훈련입니까? 타이완이, 훈련하세요라고 했나? 봉쇄 도발이지. 말씀은 똑바로 해주셔야지. 봉쇄 도발, 극악한 도발이죠. 사실상에 거의 독립경제고 독립국가나 다름없던데, 그런 짓 한 게 그게 국제,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무리 북경 주재원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좀 얌전하게 보도한다 그러셔도 좀 섭섭하네요. 어쨌거나 아까 근데 설명에 그건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뭐냐면은 탄도탄 극초음속 미사일.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극초음속 미사일이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극초음속 크루즈 미사일. 그러니까 에어론치드. 공중발사 극초음속 크루즈 미사일, 하이퍼소닉 크루즈 미사일. 그래서 HSCM이라고 부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탄도탄 하이퍼소닉 글라이딩 비클, HGV라고 불러요. 하이퍼소닉 글라이딩 비클. 그러면 이게 탄도탄으로 올려가지고 대기권 진입할 무렵에 대기층 얇은 데 위에서 물수제비 뜨듯이 탕탕탕탕탕 뛰면서 하다 톡 꼽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기권 진입을 할 때 열을 많이 받고 정확한 위치 컨트롤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미리 정해진 위치로는 정확히 갈 수 있는데 움직이는 타겟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HGV는. 그래서 HGV는 좀 덜 무섭습니다. 아까 저런 종류의 극초음속이나 러시아의 킨잘이 덜 무서운 거예요. 저거는. 진짜 무서운 건 뭐냐? 대기권 안에서 비행기에서 쏘는데 이게 음속의 6배, 5배 날아가면서 이게 날아갈 때 처음에 아마 이 물건 나오게 되면 한 1000에서 1500km 날아갈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점점 늘어나가지고 이게 2500km, 3000km 가게 돼요. 그게 지금 미국에서 실험 다 끝났죠. 지금은 한 1500, 1000km 나갈 거예요. 미국이 지금 공개를 안 해서, 스펙을 공개 안 해서 실험을 했고 성공했다까지는 공개를 했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을 개발 중이고요. 우리도 그걸 개발 중이에요. 탄도탄은 이게 튀냐 안 튀냐지 전부 극초음속이에요. 일단 들어오게 되면 대권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건데. 근데 이제 그게 물수제비 뜻이 튀면은 탄도를 계산하기가 어려워서 요격이 힘들다는 거고, 미리 요격하기 힘들다는 거고, 그냥 들어오게 되면 요격하기가 쉽다는 그 차이지. 탄도탄은 그냥 탄도미사일은 그냥 극초음속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저거는 공중발사 탄도탄 극초음속 미사일. 러시아의 킨잘이 그렇고 요번에 중국이 저거 비슷한 거 갖고 있다고 쓱 폼 잡은 건데 정확히 그건 해설을 한 거예요. 그 기자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초음속 미사일이 두 종류고
러시아나 중국 쪽은 탄도탄 베이스고 미국은 이제 실험이 성공적으로 끝난 게 공중발사 순항 미사일 쪽이고 이게 정말 무서운 거고요. 지금 그 첨단 그러니까 다르파죠.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 그러니까 국방 첨단 연구 프로젝트 관리국. 예. 거기 뭐 무시무시한 거 다 하는 데죠. 예, 그 다르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Rotational Detonation Engine (RDE라는 걸 하고 있죠. 제가 한번 전에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소와 그 데토네이션 폭발의 차이는 뭐냐면은 폭발에서는 밖으로 뿜어져 나가는 게 초음속입니다. 연소는 초음속이 아니에요. 그럼 비행기가 초음속이 아니야? 네, 초음속이 아닙니다. 압력이에요. 그러니까 압력을 계속 가해서 압력의 힘으로 이게 속도가 점점 초음속을 돌파하는 거지 밖으로 뿜어져 나가는 것 자체가 초음속이 아니에요. 이상하죠? 네, 그게 초음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컨버스천, 그러니까 연소라는 것은 초음속이 아니고요. 불길이. 얘는 불길이 번져가는 게 초음속을 깨요. 벽을. 데토네이션은. 폭발은. 그 경계선이 그거예요. 물리학적으로. 그런데 이 폭발을 1초에 뭐 100회, 200회, 300회, 500회를 연속적으로 할 수 있다면 이건 무시무시하게 그리고 폭발 때는 이 그 연비를 좋게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물질이 그러니까 연료가 갖고 있는 화학 에너지를 완전히 뽑아낼 수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게 작은 연료를 가지고 무지하게 빨리 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RDE 엔진을 채운 장거리 공중발사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 다르파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다르파에서 거기까지 가면 저 공중발사 극초음속 미사일이 한 3,000km, 2,500km 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 개념 실험은 끝났다니까 한 4, 5년 안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저거. 뭐 그래서 그런 거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중국이 뭐 다 이렇게 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한국이 다 막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